네. 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문제풀이 총 8회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교재는 일단 하나, 우리 객관식 문제집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핸드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챕터씩, 그러니까 한 분야씩, 섹션씩 이렇게 하나씩 나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갈 건데, 지금 오늘 나간 첫 주는 이렇게 하나 나가고, 내일 또 인사경조 이렇게 하나 나가고, 라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핸드북이 계속 나갈 거예요. 자, 핸드북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죄송한데 조교님, 이거 마이크 소리 좀 켜달라고 1층에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일단은 기출문제집 통해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거긴 해요. 근데 그동안에 보통 저희 공인노무사 1차 경영학 관련해가지고는 문제집만 풀고 들어가고 하는 형태로 준비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 문제만 풀고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50점 이상 받고 60점 이상 받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경영학 전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혹시라도 기출문제집 안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이걸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많이 좀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핸드북으로 기본 이론 정리는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저희가 먼저 핸드북으로 개괄적인 기본 내용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혹시라도 추가되는 내용이 있거나 새롭게 보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핸드북에다가 별도로 정리를 하시고 집에 가시면서 핸드북 한 번 더 빨리 읽어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는 것도 제가 권하긴 합니다. 근데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는 것도 좋지만 미리 문제 풀어오라고 하면은 어차피 해설 다 있으니까 뭐 내일 뭐 수업 안 듣지 뭐 이러면서 출석률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이거는 뭐 앞쪽에서 김기범 선생님, 뭐 신정훈 선생님 저희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했지만 1차 그 수업에 결석률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수강 인원은 이거의 2배 이상이거든요, 지금? 근데 정작 나오는 것은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문제는 풀어오되 수업은 듣는 걸로 해서 조금 마무리를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단권화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핸드북은 매 챕터마다 나가니까, 네, 된 것 같네요. 챕터마다 나가니까 여기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는 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도 한번 나가면서 수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경영학 개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오늘 나갈 진도는 제1장 경영학 개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핸드북으로 기본 내용 한번 정리하면서 기본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가보도록 할게요. 됐죠? 핸드북은 들어오면 바로 받으세요, 자료는. 자, 경영학 개론이라고 해가지고요. 경영학 일반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경영학 일반과 관련해가지고 배우는 내용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경영학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배우는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어떤 종류의 경영활동들이 존재하는지, 이걸 먼저 배우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배워요? 이런 경영활동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경영자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우는 건 뭐가 됩니까? 이런 경영자 자체가 경영을 하는 대상인 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배우게 돼요. 되나요? 이게 개괄적인 조금 그 왁구는 조금 잡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제1절 경영학 일반에서는 경영학 자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경영학에서 경영활동의 주체가 되는 경영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경영자가 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내용,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이거 먼저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영학의 개념적인 거기 나와 있죠. 자, 경영학이란 모든 종류의 기업의 구매, 생산, 판매, 거기 동그라미 세 가지 해주시고요. 한번 끊으세요. 다음 인사, 재무, 정보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까지 한번 또 끊으시고 계획, 조직화, 통제하는 데 존재하는 제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경영활동이라는 거는 기업이 구매, 생산, 판매라는 주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사, 재무, 정보라는 부차적 활동을 계획, 조직, 통제, 즉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경영활동이라고 하고 이 경영활동 자체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하는 것을 경영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가시면 경영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2번 목차에 나와 있는 경영활동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경영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영활동이에요. 그럼 이 경영활동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위에서 봤지만 자, 주요 활동과 부차적 활동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주요 활동이라는 거는 그 화살표 모양 보이시나요? 이게
그 화살표 모양 아래 가시면 물류 투입, 생산, 물류 산출, 마케팅, 영업, 서비스라는 맨 아래 보이는 그 활동들이 보이시나요? 이 화살표는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요. 공급가치 사슬이라고요. 공급, 가치, 사슬이라고 해가지고요. 포털 모델이에요. 자, 포털가 이런 지금 하나의 사슬 모양을 그려놨는데 요 아래에 있는 활동을 잠깐만 볼까요? 요 아래에 있는 활동은 뭐냐? 이것이 바로 기업의 활동 중에서도 주요 활동에 해당하는 거라 그래요. 기업이 그 수행하는 활동 중에 주요 활동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물건을 만들어다가 팔죠. 그래서 뭐를 해요? 이윤을 창출해요. 그쵸? 그 활동 자체의 프로세스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원자재를 사와야지만 내가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자재 구매와 관련된 활동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원자재 사오면 우리 뭐 해요? 생산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생산하면 이거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판매해야 되죠? 판매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애프터 서비스, 사후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쵸? 이 일련의 활동이 기업이 수행하는 뭐가 됩니까? 주요 활동이 되고 주기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죠? 그쵸?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인사. 그쵸? 이러한 주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활동이 인사관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구매하려면 뭐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재무, 회계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또 뭐가 필요합니까? 다양한 정보관리. 와 같은 부차적인 활동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사슬 가치 모형은 이러한 기업의 주요 활동과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의 부차적 활동, 즉 부기능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사슬 가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은 요 포터의 경쟁 가치, 그 공급사슬 가치, 공급 가치 사슬 모형 요걸로도 나타낼 수 있겠어요. 하나 봐주시고 주기능과 부기능으로 우리가 두 가지 나눠서 기업의 경영 활동 나눠볼 수 있겠죠. 경영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업의 경영 활동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과학적 연구.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경영자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즉 이러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경영자가 되는데 이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수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소유 경영자,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는 주로 뭐를 보느냐? 소유 경영자, 전문 경영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주요 경영자 유형으로 놓고서 보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이쪽이 기출이 좀 많이 돼요. 수준별로 보시면 최고 경영층, 중간 관리층, 현장 관리층이라는 세 가지 관리층으로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소유 경영자는 뭐가 되겠어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가가 경영까지 하는 경우예요. 그쵸? 두 번째, 고용 경영자는 그럼 뭐가 되느냐? 고용 경영자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소유자가, 그러니까 자본가가 경영을 하는데 벅차니까 그 경영 활동 일부를 분담시키는 거예요. 됐어요? 그게 바로 고용 경영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나와 있는 전문 경영자는 뭐가 되겠어요? 자본가와 경영자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영자 유형 하나 보시고 다음에 이런 경영자가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해서 카츠 모델이 하나 나와 있죠. 자, 경영자의 종류를 수준별로 나눠보면 최고 경영층, 중간 관리층, 현장 관리층 세 가지 관리자 계층이 존재합니다. 이런 관리자 계층별로 요구되는 능력과 관련된 모형을 카츠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최고 경영층은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다가 살짝 메모 하나만 해주실까요? 개념적 능력이라고 하나 필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일단은 의사결정 능력이라기보다는 개념적 능력이라는 보기가 좀 많이 나온 편이었습니다. 자, 개념적 능력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다음 중간관리층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고 거기 가시면은 하위관리층은 기술적 능력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관련된 지식이나 아니면 지휘명령을 통해서 필요한 능력 자체가 요구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밖에도 민츠버그가 제시한 관리자의 역할이 10가지나 되죠. 10개를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로 10가지를 다시 재분류해서 3가지 역할을 조금 살펴보는 편입니다. 자, 대인관계 역할, 정보 역할, 의사결정 역할 3가지에 체크를 좀 해놓고 봐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상징자 역할은 대표자,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징자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 역할이라는 주요 역할에 연결을 시켜서 나머지 하위 역할을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지금 빨리 눈으로 봐놓으세요. 이런 거 막 달달 외울 시간 없습니다. 보기 보고 생각나면은 찍을 수 있게 만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반복적으로 보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는 경영자에게 단순히 이런 관리자의 계층별로 요구되는 3가지 능력이나 아니면 민츠버그가 제시한 10가지 역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책임이라는 역할 역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한번 가보실까요? 일단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사회에 공헌하는 것, 아니면은 뭐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 환경 보호하는 것, 이것만이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거기 5쪽 가시면 본질적 책임이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1차적 책임은 무슨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업의 유지 발전이에요. 됐나요? 기업이 계속 유지 발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1차적 책임이에요. 사회적 책임에. 됐나요? 자, 요거 하나 봐주시고 다음에 2차적 책임으로는 대외적 책임이다라고 해서 다양한 이해자 집단의 이해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즉 기업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 누구 있습니까? 주주, 고객, 그 또 누구 있어요? 주주, 고객, 종업원, 또 지역사회 주민, 정부, 시민단체. 기본적으로 6개 나와야 돼요. 됐죠? 이러한 뭐예요? 이러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2차적 책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접 책임이라고 해서 3차 책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이라고 해서 사회 환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이거는 3차 책임이에요. 이거를 주요 책임으로 보시진 마세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다음에 CSR과 CSV라고 해서 2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가의 정신이라고 해서 슌페터 나와 있죠. 거기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기업가 정신 보시면 독창, 혁신, 그 다음에 2번째 줄 가시면 창조 이런 이야기 나와 있죠. 그러면서 2번째 하이픈 가시면 창조적 파괴라는 말 나옵니다. 자, 그럼 기업가 정신이 뭔지 대충 알겠죠? 지금 그죠? 요 정도만 봐주시고 보기 읽으면서 하나씩 쳐내는 형태로 여기서는 정답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기출이 2번 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경영자까지 봤죠? 그러면 이제 2번째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기업. 이라는 또 다른 경영활동의 주체가 나와야 되겠죠. 자, 기업의 개념 및 특징이라고 해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거기 오타가 하나 있죠. 인이 저적이 아니라 인이 적입니다. 저자를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형태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기업 형태는 크게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2가지로 나눕니다.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명이 돈도 출자하고 모두예요. 경영 의사결정도 내리고. 그죠? 이건 어렵지 않은데 그 아래에 공동기업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지만 헷갈리지 않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하이픈 가시면 복수의 공동출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복수의 공동출자자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지분이 공유되고 그에 따라 이익 그리고 책임 모두 다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죠. 복수의 공동출자자에만 체크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복수의 공동출자자가 대체 어떤 출자자냐. 그 자격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한 명회사라는 거 나와 있죠. 어디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까? 2인 이상의 뭐예요? 무한책임사원. 거기에 체크해주세요. 한 명회사입니다. 한 명회사.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한책임사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해당 기업과 관련된 책임의 범위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운명공동체다라고 해서 한 명회사, 명자. 그쵸?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다음 2번째 합자회사라고 되어 있죠.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밑줄 무한책임사원. 됐나요? 됐나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 봐주시고 유한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출자액만큼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 소수의 유한책임사원 거기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익명조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익명조합은요. 자, 첫 번째 줄 가시면 자, 경영에 참여하는 무한책임의 영업자. 출자도 하고 경영에 참여도 하는 무한책임 영업자. 그런데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누가 존재한대요? 유한책임의 익명조합원 거기 밑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익명조합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뭐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회사. 그쵸? 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개념정의 가시면 주주들의 출자로 형성되는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죠? 형성되는 기업입니다. 현성이 아니라. 그죠? 자, 주주들의 출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요. 특징 한번 보실까요? 자본의 증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주식증권. 을 통해서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를 확인할 수 있죠. 다음 2번째, 주주라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조달받는다. 이건 알고 계시죠? 3번째 특징 가시면 주주의 유한 책임을 진다. 주주는 어디까지만 책임집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숫자와 액수만큼만 책임을 지잖아요. 다음 그 아래 가시면 소유권 양도가 용이하다. 왜 그렇게 됩니까? 주식, 증권을 그냥 주면 되잖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주식시장에 매도하고 그 주식시장 내에서 장내에서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권의 양도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더 부각되고 있고,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해서요. 전문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은 되지만 네 회사의 자본은 누구 겁니까? 내 거죠. 그렇죠? 주주 거잖아요. 양자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의 주요 기관이라고 해서요. 이 기관들은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얘네는 다 뭐가 됩니까? 얘네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주요 기관. 됐어요?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기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업의 형태의 종류였고요. 다음에 기업 집중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자꾸 합쳐지는, 뭉쳐지는 그 형태의 현상을 조금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기업 집중이라고 하는데,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한번 봐보세요. 자, 타 기업 내지는 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을 흡수, 결합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돼 있죠. 기업의 집중이라고 해서 크게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수평적 결합, 수직적 결합, 다각적 결합. 당연히 수평적 결합은 뭐 어떻게 됩니까? 동종업계라고 돼 있죠. 동종업계에만 밑줄. 그럼 그 아래 수직적 결합은 어떻게 돼요? 가치 사실상의 전후에 위치하는 기업 간의 관계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제조하는 제조업체 있다. 판매는 어디 할 거야? 판매 이마트, 홈플러스, 마트 있다. 그럼 이 마트가 뭐 하는 거예요? 제조업체를 흡수한다? 그럼 이거 무슨 결합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수직적 결합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각적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어떻게 돼요? 자본적 결합, 거기 하나 밑줄 쳐주시고요. 외형 확장이나 위험 분산이라고 해서 재벌이라고 되어 있죠? 다양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들을 뭐 합니까? 하나로 흡수. 한 형태로 하나 의류에서 빵꾸 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류에서 우리 회사 적자 났다. 그럼 뭐에서 메꾸면 돼요? 식품에서 메꾸면 돼요. 식품에서 빵꾸 났다. 그럼 어디서 메꾸면 돼요? 전자에서 메꾸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기업, 재벌들 형태가 보통은 이런 다각적 결합이죠. 그 구체적인 형태 보시면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콤비나트, 컨글머릿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여기는 좀 개념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법률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한다라고 돼 있죠? 독립성에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개별적인 기업들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를 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요. 왜 힘을 합쳐요? 두 가지 이유는 떠올려야죠. 뭘 없애려고? 이 산업 내에서의 경쟁을 없애려고요. 우리 경쟁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신규 진입을 차단하려고. 그죠? 해당 산업 내 신규 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통 카르텔 형성하죠. 됐어요? 이 두 가지 이유는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에 트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이거예요. 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B라는 기업이 있어요. 둘이 합쳤어요. 합쳐서 A가 되거나 B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 C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이걸 트러스트라고 하고, 다음 그 아래 나와 있는 콘체른 나와 있죠. 자, 콘체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갑니다. 자, 첫 번째 줄 기업 간 동맹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의 기업이 법률상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 소유나 자금 대여 등의 방법에 의해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죠. 콘체른. 다음에 콤비나트라고 되어 있죠. 자, 콤비나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접 지역에서의 제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인접 지역에서의 제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컨글로메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다각적 결합, 대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콘체른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콘체른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소유 구조를 좀 아나요? 자본 소유 구조를? 그쵸? 예를 들면은, 일단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아래 가시면, 그러니까는 한 회사에 지분을 몇 프로 이상 가지게 되면 그 소유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죠. 그죠? 예를 들면 한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50%는 너무 많네요. 30% 이상 있으면 이게 대주주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자, 여기 뭐 전자가 있다. 여기 뭐 식품이 있다. 아니면 여기 뭐 의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이 전자 밑에 다시 다양한 사업체가 존재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TV 만드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TV 말고 무선이라고 핸드폰 만드는 데 있다. 그죠? 아니면 여기 뭐 기타 생활가전 만드는 데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업부가 아래에 미친 듯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한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된다라는 그 룰이 하나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해요? 이 전자가 여기에 30%, 30%, 30%. 그럼 전자 거죠 다.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전자의 30%. 가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얘가 모든 걸 다 소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콘체른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에.
있어요. 자, 됐고. 이렇게 해서 하나 보시면 돼요. 이제 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좀 예시 하나 딱 생각해서 가면 좀 좋을 것 같고. 다음에 그 아래 가시면요. 기타의 집중 형상으로, 결합 형태로 인수합병이 좀 나와 있어요. M&A. 됐죠? 자, M&A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라는